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티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채널에 한번 나와주셨던 적이 있으셨고요. 또 부동산 입지력,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목이 바로 입지력이 될 텐데, 나를 위한 부동산 입지 선택의 기술, 메디테라의 셀프 입지력이라는 책을 출간하신 작가님이시기도 합니다. 자, 오늘 메디테라님 모시고 여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번 뷰티풀에 출연해 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네네. 요즘 내 집 마련하기 너무 힘드시죠? 내 집 마련 도움이로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은 입지 분석가 메디테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그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는 책도 여러 권 내셨고 또 그 유튜브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이 꿈인 분들, 물론 뭐 내 집 마련이라는 건 뭐 하루 이틀의 꿈은 아니고 내가 뭐 당장 뭐 지금 집을 사거나 내년에 산다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꾸준히 이렇게 입지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메디테라님의 영상이나 책을 좀 도움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안목을 키우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3일 날 대국민 부동산 정책 토론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앞으로 더 강력한 규제를 시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물론 뭐 그날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 저는 잘 안 봤습니다. 예, 이제 뭐 내용을 뭐 중간에 짤 나오는 건 좀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보긴 좀 힘들던데. 우리 작가님 보시기에 지금 앞으로 이런 강력한 규제들이 겹겹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어떤 영향을 갖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트리플 상승으로 엄청 심각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이 얘기를 해주시죠. 그 내용을. 트리플 상승. 지금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가 모두 세 개가 다 상승한다고 해서 트리플 상승이라고 해서 예. 이런 경우는 좀 드문 경우죠? 완전 이례적이죠. 사실은 우리가 임대차 시장과 매매 시장이 합쳐져서 이제 부동산 시장을 형성한다고 하는데 임대차 시장이 안정돼 있으면 이제 매매 시장이 조금 뜨겁고 매매 시장이 조금 안정적이면 전월세 시장이 뜨겁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 전월세 시장이 뜨겁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시차를 두고 매매가를 밀어올리기 때문에 사실 전세가 올라가면 나중에 집값 올라간다 그러는데 동시에 올라가는 경우는 이례적인 거군요. 네네. 그리고 이게 서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시차가 있는데. 이렇게 동시적으로 오르기는 사실 쉽지 그 않거든요. 원인이 뭘까요? 결국에는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전달 속도가 우리 지역에 공급이 부족하대라는 속도가 엄청 느렸어요. 네네. 근데 요새는 핸드폰이다 뭐 단톡방이다 뭐다 해가지고 엄청 유튜브로 또 정보를 엄청 전문가분들이 많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전부터도 부동산 공급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현장에서 체감하게 되는 게 지금 현재 시점인 거죠. 정보가 너무 전달이 빠르다. 정보도 빠르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걱정을 미리부터 좀 하고 있었고 한다. 근데 지금 이런 부동산 정책들이 촘촘하게 핀셋처럼 정말 그물망 촘촘하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더 억제다 보니까 시장이 더 자정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약간 비틀린 부분이 있어요. 왜곡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왜곡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사실 실제 시세보다 막 호가를 높게 올리고 막 어떻게 보면은 그 실제 거래도 아닌 거래했다가 막 취소하고 그래서 막 매매가를 올리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왜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약간 불법이라던가 편법이라던가 약간 뭔가 지금 시장의 현 정부가 그걸 지금 못하게 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교란이 일어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왜곡은 그런 거라기보다는 원래는 공급이 부족하면 네. 이제 자극을 하지 않으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너무 하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수요자들이 공급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러면 이제 자극하지 말아야 되는데 앞으로 대출도 어려워져 세금도 어려워져 하면서 사람들이 미래에는 더 어려워질 거니까 지금이라도 해야 돼라고 하면서 오히려 수요가 더 몰리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출이 어려워진다라는 거는 지금 못 사게 하는 거니까 시장의 반작용으로 지금 어떻게든 빨리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 드는 거는 이해되는데 네네. 세금을 어렵게 한다 그러면 이제 집 사야 뭐 남는 것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오히려 수요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무주택자분들이 내가 내 집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건 임차 비용이 거주 비용이 올라가는 효과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1주택자들이나 이제 다주택자들은 워낙 없기 때문에 이제 매물에 시장이 공급되는 매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큰 폭으로
폭으로 상승해요. 그러니까 매물이 하나 나오면 이제 임대인이 원하는 가격에 시장이 형성되는 가격이 높아지는 거죠, 금방. 그러니까 이제 전세 만기 살았다가 임대차 입법으로 인해서 이제 4년 살고 나오잖아요. 그럼 4년 전의 전세가와 지금의 전세가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주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월세도 작년만 해도 거의 원룸이 뭐 서울의 뭐 반지하 같은 경우는 막 50만 원에서 지금 거의 190만 원, 100만 원까지 늘었고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7, 80이 지금 150만 원까지 월세가 2배로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은 갑자기 전월세 비용이 올라가면서 거주 비용이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뒤로 갈수록 전세 매물이 지금 더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월세 매물도 더 없다고 나오는데 세금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앞으로 더 매물이 더 안 나오고 이제 비거주 1주택자들도 세금으로 부담을 갖게 되니까 다 거주로 들어설 거 아니에요? 그럼 서울 수도권에 원래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거주를 하러 올라오면서 서울 수도권의 규제 지역에 묶어놨던 지역들은 전월세 매물이 더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아 이제 세금 올라가니까 집 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걸 노리는 건데 정부가. 네, 근데 이게 규제는 잘해야 되는 게 규제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규제를 하면 내가 원하는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시장은 그것과 반대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작용이 있다. 예, 예. 지난번에도 이제 시간 강사들 너무 단기간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니까 방학 동안에 직장이 유지되지 않고 힘든 부분이 있다 해서 그런 규제를 했어요. 1년 단위로 계약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규제를 했었는데 오히려 시간 강사들이 대거 잘리면서 역설적으로 시간 강사들이 더 어려워졌거든요. 잘리고 난 누구를 대체합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길게 하게 되니까 나머지 그걸 나눠서 했던 사람들은 그나마 그나마 나눠서 이렇게 풀어졌던 게 이제 한 사람으로 가면서 오히려 잘리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힘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대로 집값 하락되고 좀 집값이 하락하고 좀 이렇게 안정되고 정상화되기가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아니 이번에 대토론회 할 때도 그렇고 대토론회 하기 전에 14, 15, 16에 또 토론회를 했었잖아요. 네. 부총리도 그렇고 대통령도 모두 발언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세금을 올리는 건 집값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라고 단언을 하셨어요. 프레임을 바꿨다. 이거는 조세 집값 안정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조세 정상화다. 네, 조세 정상화를 위해서 하는 거지 집값 안정을 위한 게 아니야. 그럼 이분들도 집값이 뭐 하락하거나 이렇게 안정화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럼 왜 하는 걸까요? 그냥 세금을 좀 더 거두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대토론회를 하고 하는 건 이전에는 대세상승장, 절벽상승장은 다주택자들이 거래를 많이 하고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집을 여러 개 갖고 있으니까 집을 못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프레임을 씌워서 약간 징벌적인 과세를 해도 사람들을 납득시키지 않아도 세금을 올려도 오히려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다 없어지고 똘똘한 한치 현상으로 쭉 지금 8년 이상 2018년 이후로 쭉 이어왔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나라의 자산은 다 부동산의 비중이 있다라고 네네네. 대통령도 얘기를 하셨고 실제적으로 그런데 근데 이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주택자가 아니고 1주택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에 세금을 매겨서 이제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1주택자한테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의 설득과 납득과 이해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초고가 주택은 1주택자라도 하더라도 문제다 뭐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1주택자들한테도 너네 너무 특혜를 받았어. 세금을 더 내야 돼라고 하면서 납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토론회를 열면서 이제 이걸 하는 거죠. 사실 이번에 진행자분도 아시겠지만 일반 국민이 1년에 한 번씩 세제 개편안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거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일상생활에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모든 국민에게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큰 세금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게 되게 문제가 됐고 국민들이 이거에 관심을 갖게 된 거다. 그 다주택자들은 뭐 우리나라가 이제 아무래도 집을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뭐 한 채를 갖든 뭐 10채를 갖든 자유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땅이 좀 좁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공적인 개념으로 도입을 해서 한 2채, 3채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세금을 더 내라 뭐 이것까지는 뭐 국민 정서가 어느 정도 그냥 공감을 하는데 다주택자에게 불이익을 준다에다가 이번에 똘똘한 주택 한 채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러면 다주택자도 안 된다 그러고 누구나 주택을 하나 가져야 된다 그러면 똘똘한 걸 갖고 싶지 바보 같은 걸 갖고 싶은 사람은 없을 텐데 그렇죠. 그럼 똘똘한 한 주택도 문제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무주택으로 살라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살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취지는 세금을 더 걷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명분을 가져가고 명분을 그냥 만드는 거다. 네, 명분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다주택자 프레임을 이제는 1주택자에게 그 프레임을 그렇구나. 씌우고 싶은 거고 그게 똘똘한 한 채, 특히 초고가 주택. 메디테라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명쾌해지네요. 그동안은 이해를 못했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세금을 좀 올려받아야 된다라는 명분이 있다는 건데 7월 말에 이렇게 세제 개편안이 이제 발표가 되면은 뭐 정확한 거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방향은 뭐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올린다. 뭐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올린다 그러면 뭐 1%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OECD는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부동산의 보유세를 올리려면 거래세를 낮춰주고 그러면서 뭔가 좀 시장이 원활하게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래세도 높이고 보유세도 높이고 양도소득세도 높이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되면 시장이 진짜 원하는 대로 안정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사실은 이걸 원하는 게 아니니까 네. 원래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보유세율로 봐서는 우리나라가 실효 보유세율이 0.15%고 OECD는 뭐 1% 정도로 해서 하는데 사실 그것도 부동산 관련 총 세율 합쳤을 때 실효세율이 1%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래세까지 합치면 오히려 그 2배에 해당할 정도 2.67%예요. 우리가 세금이 낮은 게 아니에요. OECD 거래세라 하면 취득세랑 양도세. 까지 양도세. 하고 보유세까지 그러니까 하면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와 보유세를 합치면 우리나라가 더 높다? 네네 2.67%. 2.67%요? 그리고 OECD 평균 1.27%. 그러면 낮은 게 아니네. 네네. 근데 이제 보유세로 봤을 때는 0.15%로 낮다라고 보유세만 비교를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안 걷다가 거래할 때 왕창 걷는 게 우리나라인데 OECD 국가들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좀 많이 걷고 거래할 때 좀 덜 걷으니까 그 차이가 있다 뿐이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전에는 다주택자들이 막 이렇게 옛날에 대세상승 절벽상승에는 국민이 100명이면 90명이 다 관심을 갖고 거래를 막 많이 하던 시기여서 거래세가 높았을 때 세금을 충분히 거둘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주택자로 해서 모든 국민이 100명 중에 90명이 활동할 때는 지금은 한 20명 정도, 10명에서 20명 정도만 이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거래세로 세금을 걷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만큼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거래를 못하게 해놨으니까 거래세가 안 들어오고 거래세가 안 들어오니까 보유세를 높이겠다라는. 그렇죠. 얘기네요. 이제 똘똘한 한 채 현상으로 이제 다주택자가 막 거래를 많이 했을 때랑은 상황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보유세를 올리고 싶은데 이제 이거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 돼서 이런 대토론회가 이루어지고 네네네. 보유세가 이제 좀 높여서 세금을 확보하겠다라는 좀 의지가 있으신 거죠. 좀 이해가 되네요. 예. 이러니까 좀 이해가 되네. 1주택자의 경우에 초고가 주택 같은 경우는 보유세 부담이 강화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저가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 고가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보다 세부담이 훨씬 크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때문에 주택 수가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것도 뭐 다주택자는 또 안 된다고 하다가 또 이거 가격으로 또 과세한다라고 하는데 이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 얘기를 이전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30억짜리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랑 10억짜리 3개 갖고 있는 사람이랑 비교를 해보면 10억짜리 3개 갖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2~3배 이상 많이 냈었거든요. 같은 가액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게 불합리하다라고 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무슨 소리냐. 다주택자는 한 주택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실거주자고 보호해야 될 사람이고 다주택자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들은 투기 투자 세력이니까 안 돼. 다주택자는 세금을 강화해야 돼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다주택자들이 없고 오히려 30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계속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하면 세금을 과세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똘똘한 한 주택자로서 어떻게 보면 세금을 걷어야 될 대상자가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옮겨지면서 이 말하는 명분이구나. 네, 그러면서 이전부터 계속 주장해 왔던 걸 뒤집는 거네요. 이제는 해야 될 것 같아라고 이제 마음을 바꿔주어서 사실은 그게 맞죠. 주택수가 아닌 주택 가액으로 부과라는 게 맞죠. 합리적이죠. 그래서 그거는 누구나 인정을 하지만 지금 타이밍에 그걸 하는 이유는 이제는 세금을 거두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1주택자라도 이제 가액 기준으로 하면 이 사람도 이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명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다. 그런데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 시장이 막 매물이 출회되고 이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어차피 똘똘한 1주택자를 압박을 해서 괴롭히어서 너 빨리 팔아라 라고 하는 거는 청와대처럼 살 곳이 있는 대통령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일반적인 사람 어차피 아무리 괴롭혀도 그걸 내놓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정부도 알 텐데. 그러니까 뭐 아무리 그걸 힘들게 한다고 갑자기 안 되겠어. 나 팔아야 되겠어. 이럴지는 않을지 않을까요? 지금 하반기에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거주 1주택자 중에 최근에 자기가 20년, 30년 살았어요. 근데 그러면 내가 원래 반포나 이런 데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은 아주 10억 이하의 가격으로 샀다가 지금 막 30억, 40억, 네네네. 50억 되는 아파트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오랫동안 거주도 하고 보유도 했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80%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네네. 이런 사람을 이제 올해까지만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80%를 인정해주고 이후에는 안 해줄 거니까 이 기간 내에만 팔아라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이 이 세금을 덜 내려고 한다면 이제 몇 억 단위로 이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팔고 또 어딘가에서 사야 되는 또 사야 거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1주택자는 그 집을 이제 세금적인 거 부담이 되니까 팔더라도 또 바로 다음 주택을 자기는 사야지 거주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있기는 좀 어렵고. 왜냐하면 본인이 1주택자로 거주를 해서 거주 안정성을 가져서 누렸던 사람이 무주택자로 거주의 불안정성을 갖고 가긴 쉽지 않고 네네네. 또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서울 수도권은 국민들도 다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집을 안 가지고는 이제 자산이 후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팔더라도 바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물이 잠깐 등장했다가 또 그 사람이 또 한 채를 팔고 한 채를 사더라도 다시 매물이 사라지니까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건 아주 잠깐이고 또 금방 걷어들여져서 그냥 일시적으로 혼란이 하반기에 좀 있을 수는 있으나 매물이 막 쏟아져 나오기는 힘든 상황이다. 나올 수는 있지만 막 그렇게 막 쏟아져 나올 정도는 아니지만 예.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 초고가 1주택자의 기준이 40억이 적당하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뭐 이건 그냥 주장이죠. 뭐 대통령 말로는 뭐 30억 얘기도 하고 40억 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40억 주택이 초고가 주택이 되면 지난번처럼 어떤 고가 주택의 급매물 쏟아질 가능성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그렇죠. 크다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은퇴 세대 분들이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은퇴를 해서 그분의 인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다운사이징을 한다거나 이제 이동할 가능성이 있으신 거죠. 네네. 특히나 현금 흐름 없으시면서 고가 주택만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세금이 갑자기 높아지면 현금 흐름이 좀 힘드실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위해서 약간 다운사이징 하거나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한 개 내놓고 본인 또 한 개를 사야 되기 때문에 시장의 매물에는 크게 영향이 없겠지만 그럴 수 그렇구나. 있다. 그 사실 그 수많은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사실 비슷한 질문을 제가 부티브에서 엄청나게 많이 인터뷰했는데 오늘 메디테라님 인터뷰하면서 딱 이해가 되네요. 정부의 의도가. 사실 그 전에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 근데 진짜요? 이해가 안 갔는데 네네. 좀 이해가 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보유 대신 거주에 따라 그러니까 보유 10년, 거주 10년이 최대 80%인데 보유 대신 거주. 그러니까 보유를 아무리 오래 했다 하더라도 실거주 기간이 짧으면 좀 불이익을 주고 뭐 그러니까 오히려 보유보다 실제 그 집에서 얼마나 거주했느냐를 더 보겠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유 10년, 거주 10년에 따라 40%, 80% 공제를 해주는데 이제 보유에 따른 40%를 없애겠다. 거주의 40%만 남기겠다. 이거 새로 집을 사겠다고 하는 분들한테도 네가 집을 살 거면 네가 거기 살 집을 사야지 괜히 뭐 집 사놓고 안 살면서 오를 집 사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같이 10년 보유 10년 거주하고 나온 사람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똑같이 공제율을 80%를 가져갈 거냐에 대한 것도 네네. 지금 갑론을박이 있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에 대토론에서 나왔을 때 12억까지 비과세 해주는데 그 이상의 초고가 주택 12억까지 공제받는 거 이상을 받는 요거 12억 사람들은 조금 올린다는 얘기가 있던데 오늘 네. 보도의 내용이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서울에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중위 가격이 12.5억이에요. 1위부터 100등까지 이제 집이 있다고 했을 때 50번째 집을 딱 꺼냈을 때 가격이 12억 12.5억이에요. 5천이고 네. 평균 가격은 15억은 넘고 네. 그러니까 이걸 초고가 주택이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사회적인 합의를 위해서 조금 이것도 공시 가격 아닙니까? 그렇죠. 공시가격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근데 아까 그 중위 가격 얘기할 때 12억 5천은 시세 12억 5천 네, 시세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달라질 수는 있으나 어쨌든 지금 그렇게 했을 때 집값이 너무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걸 얘기할 때 대토론에 나와서 이제 발제를 하거나 의견을 주신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2억까지 공제를 이미 해주는데. 충분한 혜택을 주는데 그 12억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 또 80% 공제를 해주는 건 너무 과도한 혜택을 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이제 보유 40%만 없애고 거주 40%만 남겨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80%에서 40%로 낮출 가능성도 있고 네네. 아니면
보유를 빼고 거주를 80%로 늘려줄 가능성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10년이 아니라 10년, 15년, 20년으로 늘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세제 개편이 나와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그렇죠. 어쨌든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를 이렇게 가져가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분위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사실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이번 대토론회에 제가 우리 부티브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초대를 받았는데 안 갔거든요. 이제 왜 안 갔냐면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 물론 뭐 저도 부동산 책 2권 냈고 했는데 좋은 얘기가 안 나가.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게 사람이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다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두 가지가 다 해당돼요, 제가. 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자에다가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초고가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좋은 얘기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무리 제가 객관적으로 뭐 인터뷰를 하고 한다고 하지만 이게 뭐 사실 제 입장에서는 사람이 입장 차이가 다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메디타라님 얘기를 말씀을 들으니까 왜 저런 걸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는 그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정책에 대해서 이게 이런다고 정책 방향이 성공할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까지 하지라고 했는데 조금 약간 그 부분은 명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감독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에 어떻게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 부동산 가격을 막 호가를 올리고 좀 이렇게 부정거래를 통해서 신고가를 막 만들고 또 취소하고 이런 세력이 있다고 지금 정부는 실제로 뭐 아예 없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뭐 이렇게 옛날에 보면은 그 아파트 단지에도 보면 분유회에서 뭐 가격 올리는 것도 있고 뭐 얼마 이하로는 팔지 말라고 또 막 하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강화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려고 하는 실수요자들이 이런 어떤 호가 올리기라든지 이런 거에 좀 안 넘어가고 좀 잘 아파트를 제값에 찾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이게 어떤 걸 주의해야 되나요, 이거? 사실 이 부동산 감독원으로 설립하고 우리가 이전에 되게 특징적인 게 작년에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2025년 2월 3월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지제 지정하면서 잠삼대청이 확 움직였던 세대가 있었어요. 그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걸 근데 하면서 그거 왜 해제했던 거죠, 그때? 무슨 이슈가 있었나? 이슈가 없었는데 해서 그때 욕을 좀 많이 먹었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움직였었는데 그때 해제 재지정하는 그 시기에 거래를 막 해서 이제 부동산 합동 점검한다고 엄청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뭔가 이런 부동산 교란행위라던가 위반행위, 불법행위를 잡겠다라고 부동산에 엄청 많이 왔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이제 현장에 임장을 갔을 때 합동 점검이 나오고 해가지고 부동산에 있는 상황에서 막 쫓겨나고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 느꼈던 건 뭐냐면 이게 뭔가 교란행위나 뭔가 그런 것들이 적발이 되거나 신고를 받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주기적으로 계속 현장을 나가서 그 거래하는 과정 안에서 뭔가가 있을까 봐 그러니까 거래 자체를 좀 눌러주는 효과를 발휘하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이게 올해 하반기에 이 부동산 감독원을 설립해서 부동산에서 이런 교란 얘기가 되고 있어. 신고가를 높이려고 거래를 했다가 취소하는 거래 건수들이 늘고 있어라고 얘기가 나올 법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대출이 15억 이하는 6억까지 나오는 네네, 경우가 정부에서는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자라고 했는데 국민은행을 시발점으로 이제 지금 총량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량 규제 때문에 3억까지만 해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돈이 없으신 분들은 부동산 거래를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잔금을 다 내년으로 미루고 있어요. 잔금을. 잔금을 내년에 미루면 입주도 미뤄지는 겁니까? 입주를 미룰 수 있게끔 앞에 세팅을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조금 입주를 미룬다? 네네. 그러니까 잔금 자체를 내년 1월로 잡는 거예요. 내년 1월로 잡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내년 1월부터 총량이 그러니까 내년 1월에 새로운 실링이 생겼을 때 해주겠다. 그렇죠. 총량이 다시 시작되니까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되니까 지금 이제 7월인데 벌써 바닥 나가지고 지금 뭐 못하게 돼버렸으니까 시중 5대 은행이 거의 대출을 중단했다고 그러던데 지금 보니까. 네, 거의 뭐 3억 해주겠다는데 그것도 안 나오고 뭐 집단 대출은 더 힘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요번에 그 대토론에 국민이 나와서 나 이제 잔금 못 치르게 됐다. 그래서 엄청 하소연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힘드니까 이제 잔금을 내년으로 미루는 지금 거래 건수가 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매물을 내놓는 사람들은 비거주 1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장기보유 비거주 1주택자이거나 거주 1주택자. 거주 1주택자. 근데 이번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건드려서 올해까지만 유예를 해줄 테니까 그 안에 팔면 80% 공제를 해주고 그 이후에는 달라질 수 있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올해 내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잔금을 올해 내에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다
그것 때문에 내놓으려고 해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매수자가 이제 대출이 안 나오니까 잔금을 그래 이유 없을 때는 뭐 밀어줄 수 있어라고 하면서 네네. 내년으로 근저당을 했는데 하든지 뭐 하여튼. 내년에 이제 대출 받아서 할 수 있게끔 잔금을 내년으로 밀어줬는데 이번에 세제 개편에 나와서 장기보유 특별공을 올해까지만 유예해 줄 거야라고 하면 매도자가 안 되는 거죠. 몇 억의 세금이 왔다 갔다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래를 다시 땡겨야 되는 거예요. 잔금일을. 근데 전자거래가 요새 조금 대출을 받을 때 0.1% 우대금리를 해주는 것 때문에 전자거래를 많이 해요. 부동산 계약서 쓰는 것 자체를. 근데 그거는 문제가 뭐냐면 수정이 안 되고 그걸 취소했다가 다시 내야 돼요. 그러면 취소하면은 그게 이제 그 가격이 신고가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것처럼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죠. 이전에 했다가 또 다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악의적인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네. 네,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부동산 감독원이나 이제 거래 건수로 그렇게 봤을 때 취소 건수가 왜 이렇게 많아? 이 사람들 뭐야?라고 하면서 이거 부동산 왜곡돼서 뭐 이런 거 아니야?라고 교란되는 거야라고 또 이게 오보될 가능성이 있군요. 있어요. 이전에도 전자계약서가 아까 0.1% 혜택이 있다 그랬는데 네네네, 전자계약서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분은 안 통하는 겁니까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그거를 해서 나라에 이제 전자거래를 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계약서를 건데 수기로만 쓰는 게 아니라 전자계약서를 수기를 안 쓰고 아예 안 쓰고? 앱으로 앱으로. 앱으로 이렇게 해서 보내줘요. 매도자 매수자 양쪽에 보내줘요. 그 계약서를. 그러면 그걸 보고 서명을 해라라고 해서 이제 투명하게 이렇게 전자에 남기겠다. 근데 그건 수정이 안 되니까 그냥 취소했다 다시 해야 되는 네, 취소했다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취소 건수가 왜 이렇게 많아 하면서 이거 교란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잘못 생각할 수 있고 그걸 또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서 부동산 감독은 이렇게 필요해라고 오히려 약간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또 사용될 수 있는 건수가 되지 않을까. 그게 좀 걱정이에요. 사실. 근데 뭐 그런 거는 세부적으로 알아서 하겠죠. 그러니까 뭐 이게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뭐 이런 거는 조금 필요하다고 보는 생각이 있는데 그냥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건 좀 필요하다. 이게 이제 부동산 감독원이 설립이 되면은 계좌도 좀 들여다볼 수 있고 뭐 부정거래라든지 또 이런 어떤 투기 세력에 대한 어떤 근절 뭐 이런 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약간 그런 우려도 있다라는 말씀 우리 메디테라님이 해주셨고 대출 금리는 지금도 굉장히 사실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연히 기준금리도 올라가고 기준금리는 이제 예적금에 영향을 좀 주로 주고 은행의 금융채 금리가 코픽스 금리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채권 금리 상승이 이제 기준금리 아무래도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금리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는 아무래도 좀 안 좋은 영향이 있겠죠. 사실은 금리가 오를 때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과거 이렇게 사례를 보면 50%는 맞고 50% 틀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 2022년에를 기억하면 그때 자이언트 스텝 밟을 때는 금리가 막 오르는 순간 집값이 0.75씩 올라버리니까. 네. 그래서 집값이 막 30% 40% 빠지는 걸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떨어질 떨어지는구나.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과 2020년 시장과는 너무 조금 틀리다. 다른가요? 네, 그때는 이전에 대대상의 절벽 상승장이었을 때 막 영끌에서 이제 금리가 그렇게 오를지 모르고 사신 분들이 워낙 많은데. 오르고 난 다음에 시장이었고. 네, 그 지금은 이미 오를 거라. 그리고 지금 변동금리는 3%대로 나오고요. 고정금리는 6, 7%대에 나와요.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지금. 그래서 고정금리가 3%요? 아니요, 변동이. 변동이 3%. 3% 후반 정도에 그럼 내가 나와서. 변동이라는 리스크만 떠안으면 일단 3%로 시작을 할 수가 있네. 네, 시장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금리가 올라버리면 갑작스럽게 또 금리가 6, 7%까지 쫙 올라버렸을 때 이제 대출을 감당하기 안 못하는. 오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미 이제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6, 7%로 나오고. 고정금리는 이미 너무 선반영을 해서 6, 7%로 가고. 네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그거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은 올라가고 정책상 주택담보대출은 금리가 나중에 떨어지더라도 낮춰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올라간 거를 감당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 아예 내 집 마련을 대출받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어차피 지금 총량 규제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전에는 그걸 모른 채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집을 사놓고 그거를 봤다면 이미 우리는 그걸 경험했고 금리가 올라갈 거라 알고 있는 사람이 버티기가 가능한 상태에서 대출을 활용할 거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르게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막 매물이 막 쏟아진다거나 집을 안 산다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금리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논리로 보면 금리 올라가면은 뭐 대출 받기 어렵고 그러니까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금리 낮아지면 올라가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긴 어렵다. 네네. 저도 지금 메디테라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2005년도에 집을 샀었는데 그때도 금리는 오르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사고 나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뭐 7, 8%까지 올랐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금리 올라갔지만 집값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갔던 걸 보면 또 이게 항상 그런 논리로 맞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7월 셋째 주 주간 가격 동향을 발표한 거에 따르면 서울 집값이 7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다. 야, 이거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76주요? 이거 76주면 거의 1년 반인데? 1년 반 동안 계속 올라간다? 네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그래요? 주간 변동률을 제가 갖고 왔거든요.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주간 단위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냥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 앞쪽에는 지금 매매는 파란 막대기 그리고 전세는 빨간 막대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근데 이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다른 우리 출연자분께서 나와셨을 때 여기 한국부동산원 같은 경우는 그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주간 동향 아파트 동향을 발표하면서 이게 아파트 동향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 거래 가격보다는 주로 이제 그 조사원들이 나가서 공인중개사분들을 설문조사하고 설문조사에서 주로 호가, 그러니까 호가는 집주인이 받고 싶은 금액이죠. 뭐 그런 걸 위주로 하기 때문에 좀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뭐 이런 의견을 그때 내시던데 다른 출연자분이시긴 한데. 그렇진 우리 않습니다. 메디테라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부동산 사장님들이 거래를 해야 먹고 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마냥 호가만 얘기를 하면 오히려 거래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가격은 이건데 너무 비싸다고 너무 비싼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그렇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KB 부동산 시세로 집값을 계산을 하려고 했을 때 나라에서는 이게 집값을 너무 높여가지고 대출을 이만큼 해주는 10억짜리인데 12억으로 잡히면 KB 부동산이 그만큼 올라가니까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KB하고 우리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지수로 봤을 때는 한국부동산원이 좀 높죠. 아니 꼭 그렇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모수가 달라서 한국부동산원 같은 경우 대부분 모집단이 좀 작고 그리고 대장 아파트 주로 핵심 위주. 지역에 그러니까 좀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제 모수가 더 많고 이제 입지가 떨어지는 아파트까지 들어가면 평균가가 좀 낮아지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부동산원이 뭐 사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좀 가격이 약간 높게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76주 연속을 상승한다는 거는 이 분위기는 거짓말은 아닐 수 있다. 그죠. 흐름이 거짓말이 될 수는 없고 그리고 여기서 더 문제는 이 상승폭이 매매 가격 상승폭도 그렇지만 전세 가격 상승폭을 보시면 이전에는 밑에서 조금 올라오는 수준이었는데 눈금이 지금은 이만큼 올라와서 지금 제가 그거를 맨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정도에서 선에서 상승률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 정도, 그 다음에 이 정도 계속 이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폭 자체도 되게 커지고 있는 분위기고 앞으로 공급이 부족하고 지금 전세 매물도 안 나온다. 막 5천 세대, 3천 세대 되는데도 전세 매물이 한 자릿수 없을 때도 있고 이러니까 전세나 매매, 월세 가격이 떨어지기는 앞으로도 쉽지 않고 오히려 상승폭이 커질 거라서 사실 76주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 뭐 저도 이제 비거주 1주택자고 우리 현 정부가 얘기하는 좀 악의 축이긴 한데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걸 바라지도 않지만 이게 더 갈까 이런 생각을 저는 늘 이렇게 더 가는 게 왜냐하면 제가 늘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집이 이렇게 조금 비싼 집이 있으면 그 가격이 막 올라가라고 고사 지낼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 집을 팔고 솔직히 더 좋은 데로 가고 싶으려면 집값이 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떨어져야 뭐 내가 이거 팔고 조금 더 좋은 데로 가지. 이게 올라가면은 다른 더 좋은 데는 더 빨리 올라가는데 난 영원히 그러면 더 좋은 데로 이사를 못 가니까 괜히 막 보유세만 더 나오지. 좋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뭐 2주택자라면 내가 팔고 현금하겠지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집값이 저는 안 올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좀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떨어지면 우리 집만 떨어진다 그러면 내가 억울하지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 집만 떨어지면 우리 집도 떨어지고 다른 데도 떨어지고 내가 원하고 조금 더 가고 싶은 상위 입지도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러게 싶은데 우리 메디테라님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계시는데 부동산 시장의 큰 흐름이 이제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꺾으려고 하면 그
꺾어줄 만한 그 에너지가 또 필요한데 그 요소가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진짜 대량 공급밖에 없는 겁니까? 네, 그렇죠. 우선은 그리고 뭐 갑자기 근데 글로벌적인 갑자기 지을 수도 위기가 없고. 오거나 뭐 이런 뭐 블랙스완 같은 큰 변수가 닥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정부가 최근에 동탄, 구리, 기흥 이런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처럼 규제 지역이 확대되고 또 중복되는 이런 반복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처음에 사실 지정을 할 때 서울에 25개 구를 지정을 하고 경기도 12개 지역을 지정을 할 때 뭐 할 거면 다 하지 왜 또 일부는 남겼나 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러면 남긴 지역이 좀 약간 오르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런 우려가 사실은 현실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대표님께서는 이 풍선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도 이게 그러면 또 이번에도 지정 안 된 데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런 데로도 또 그러면 2차, 3차 풍선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1015 대책 발표됐을 때 제가 그날 바로 이제 또 촬영이 있어가지고 촬영을 했었는데 네. 이제 1015 대책이 발표됐으니까 풍선 효과로 이런 지역이 앞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라고 했던 지역들이 다 이번에 지정이 됐어요. 이번에 그 동탄, 기흥, 구리. 네네. 저희 부티풀에서도 이거 계속 될 것 같습니까? 그랬는데 글쎄 뭐 영향이 뭐 좀 풍선 효과 있지만 미미합니다. 뭐 이런 또 우리 출연자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또 얘기 나왔던 지역이 지정이 또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게 네네. 그럼 다음번에 지정될 때를 좀 결국 이게 무슨 숨바꼭질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추가 지정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죠? 이번에 이제 용인, 기흥, 동탄, 구리가 노란색으로 지금 추가 지정되는데 지금 그러면 수도권에서 안 된 지역이라고는 몇 개 안 남았는데 네. 다음에는 그러면 다음 타자는 누가 될까요? 다음 타자는 당연히 이제 여기를 싸고 있는 데들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번에 안양? 이제 부천. 이제 부천. 중동 신도시 쪽으로 해서 부천도 요새 거래량이 좀 늘고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예. 제가 이제 앞으로 풍선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할 때 단서를 또 붙일 게 빨리 되진 않을 거예요. 이번에 1015 대책 발표하고 작년에 101호죠. 네, 작년에 1015 대책 되고 이제 구리, 기흥, 동탄이 이번에 지정이 된 것도 8개월 만이에요.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엄청 빨리빨리 풍선 효과가 나타나서 금방금방 막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은 부동산 시장 에너지가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실소유자장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금방 풍선 효과 지역으로 이제 규제가 지정이 되진 않을 거예요. 지금도 한 8개월 만이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가 뭐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만약에 진짜 실거주를 목적으로 좀 내 집 마련을 당장 좀 단기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지금 우리 메디테라님이 찝어주시는 지역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네요. 네네. 당장 뭐 빨리빨리 뭐 3차, 4차로 지정은 안 될 거니까. 그렇더라도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네, 동탄 준비를 같은 해야지. 경우가 이번에 사실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근데 동탄이 이렇게 오를 줄 몰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방금 우리 메디테라님이 부천 얘기하니까 네네. 갑자기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동탄은 지하철이 없잖아요. GTX GTXA가. 네, GTX-A가 거기 서잖아요. 근데 뭐 사실 그게 뭐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그러고 근데 부천은 보니까 7호선 지나가지 않습니까? 또 네네. 인천 지하철 있고 그다음에 바로 서울의 1호선. 강서구와 양천구와 구로구를 인접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사실 그냥 서울이라고 얘기해도 뭐 얼뜻 지도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좀 부천이 좀 이렇게 땡기세요? 땡긴다기보다는 느낌이 좀 오는데 보니까 네네. 그래서 어쨌든 부천 그리고 안양 만안이 사실은 안양 만안이 이번에 메가트리아가 엄청 거래되고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 여기 지도를 보니까 네네. 광명하고 요 밑에 어디입니까? 안양 동안구 네네. 하고 의왕. 거기 안으로만 쏙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금천 관악구하고 인접해 있네. 네, 그래서 안양 만안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특정 단지만 올랐고 전체적으로 오른 게 아니라서 이번에는 빠졌는데 안양 동안구는 되는데 만안구만 안 되는 거구나. 네, 그래서 만안에 이제 최근에 다시 새 아파트가 입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나중에는 또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 다음에 군포, 3번 신도시가 있는 군포. 그 다음에 수원이 장안, 팔달, 영통은 다 묶였는데 이번에 권선은 안 묶였었거든요. 근데 권선도 묶일 가능성이 있는 게 신분당선 연장 호재가 있는데 그게 요새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장되는 라인으로 집값이 다시 또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권선 쪽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팔달 영통은
원래 지정이 돼 있었구나. 네네. 양교가 영통에 영통구죠. 있죠. 아, 네. 그러니까 아예 이번이 아닌 지난번부터 그냥 지정이 됐던 네, 곳이고. 권선만 빠졌었는데 추가로 호매실 쪽이나 이런 신분당선 연장 연장. 호재가 있는 그런 데는 다시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예.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음. 그리고 요 위쪽으로는 이제 남양주 이제 다산 별내 이런 쪽 신도시들이 좀 있고 그리고 덕양구가 마포에서 가까운 여기 덕운지구 같은 경우나 창릉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덕양구도 괜찮은 지역인데 사실 고양시는 좀 북쪽 지역이다 보니까 좀 사람들의 관심이 좀 덜했어요. 그래서 덕양구는 늦게 움직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일산보다는 덕양을 챙겨봐야 되는 시기 때문에 그거까지 좀 챙겨보신다고 그 하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것은 이 지역에 집을 사게 되면은 집이라는 건 토지하고 건물을 동시에 사는 거니까 건물에 대해서도 토지에 대해서도 두 번 국가에 어떻게 보면 검사를 받고 왜 살려고 하는지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뭐 이런 것들을 검사받는 거잖아요. 네네. 제가 듣기에는 한 2주 정도 한 번 받을 때마다 걸린다 그래서 두 개를 다 받으려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들었는데 아니, 생각보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요새 빨리 좀 나옵니까? 빨리 나오는 데는 일주일 만에 나오기도 일주일 만에. 하고요. 근데 조금 그거는 늦는다고 그냥 하면. 서류를 내면은 그 공무원분께서 이렇게 검토하고 문제 없나 해갖고 이제 이렇게 반려를 하든지 승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새는 반려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계약서 쓴 것 자체가 매수자나 매도자나 되게 크게 하는 거지. 그게 크게 계약서 쓰기 전에 허가를 받고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매매 약정서. 그러니까 매매 약정서를 쓰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승인을 낸 다음에 승인이 났다고 하면 일주일 그때 이내에 계약을 계약서를 하는 써야 거. 되는 거예요. 매매 거래 약정서. 매매 약정서. 매매 약정서를 먼저 쓰고. 네, 그래서 요새는 시장에서 가격 조사를 할 때 사장님 요새 계약 얼마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장님 요새 매매 약정서 얼마까지 쓰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매매 약정서로 이제 그 금액을 쓰고 이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근데 계약서 매매 약정서는 법적 구속은 없는 건 내가 그걸 썼다 하더라도 내가 파는 사람이 야 싫어 그러고 마음 변하면 안 해도 되는 거죠. 아니죠. 그래서 됩니까? 그러니까 매매 약정서를 썼을 때 이제 공인중개사분은 본인은 이제 거래를 하면서 소득을 얻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일방에 의해서 해제됐을 경우 이제 중개사 비용도 내야 되고 뭐 이런 특약 같은 걸 넣어서 서로 이제 그 계약에 대해 책임감을 갖도록 하고 매수자나 매도자나 장난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방이 했을 경우 뭐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 약정서 계약하는 그 계약의 효과가 그대로 있네. 계약서의 네, 그렇죠. 효과. 그러면 예를 들면은 제가 얼마 전에 보도에 의하면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공무원분이 집을 40평 살려고 했더니 40평을 왜 이렇게 넓은 집 살려고 하냐? 아마 여러분도 보도를 보신 적 있는데 그래서 그 토지거래 허가가 뭐 반려됐다 공무원이.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진짜입니까? 아니 내가 넓은 집 살라고 했다는 게 직업이 공무원인데 왜 넓은 집 살려고 하느냐고 반려가 나왔다는데 그게 그 보도가 진짜입니까? 뭐 아닙니까?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처음에 이제 강남 3구 이렇게 조그맣게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조금 있었어요. 있었어요? 공무원의 그런 거에 따라서 공무원이 소명 자기가 스스로가 딱 봤을 때 그냥 반려시켜 버리는 거야. 약간 너는 왜 그래? 왜 살려고 투기 그래, 뭐 이걸? 이런 거야 하면서 이거를 증명하라고 하면서 약간 흔하게 좀 빨리 그냥 안 해주는 약간 분위기가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매뉴얼화돼서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줘야 되는 지역이 엄청 넓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제 공무원이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이제 매뉴얼이 딱 가 있어요. 이제는 그런 일은 없다. 네네 이제는 그런 처음에는 일은 뭔가 없어요. 좀 이렇게 완장을 좀 차신 분들이 좀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어차피 해줄 건데 몇 번 반려했다가 해주는 듯한 약간 느낌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소명 신청을 그러면 해라 약간 예를 이런 들면은 식으로. 자금이 좀 안 된다. 자금 그거는 출처. 그냥 반려가 나오는 거죠. 그건 자금이 명확하지 않으면 당연히 나오는 거라서 근데 대통령 집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저기 승인이? 그건 자금이 없었다면서요, 그분이. 제 보도에 의하면. 예, 그거는 이제 매도자가 빌려주는 형태로 해서 이제 그럼 가서 그렇게 빌려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승인을 받은 그래서 건가? 그 승인을 해준 공무원의 이제 그런 거라 그 서류를 제가 본 건 아니라서 뭐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게 지금 저희 그날 댓글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저도 갑자기 그 댓글 보니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승인이 난 이전에도 건가? 초고가 주택 같은 경우는 근저당. 매수자가 돈이 묶여 있으면 매도자가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근데 돈을 빌려줄 때 그냥 빌려줄 수는 없고 처음 온 근저당을. 사람이니까 그걸 근저당으로 해서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본인 집을 못 판 상태에서 현금 흐름이 안 돼서 못 한 거면 이제 근저당으로 우선
잡고 매도자가 돈을 빌려준 다음에 매수자가 본인 집을 팔고 잔금을 치르면 그 돈을 나중에 이제 갚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전에도 거래를 했었던 이제 방식 중에 하나긴 해요. 초고가 주택에 한해서는 특히나 이렇게 대출이 막혔을 때는 현금력이 없으신 분들은 본인 집을 팔아야지만 이제 새 네네네. 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긴 했었어요. 지금 전세 대출이 집값 폭등의 주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이번 토론회 때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거는 상당히 공감을 해요. 제가 이제 저희 컨텐츠에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과거 저희 때는 전세금이 없으면 그 뭐 돈 모을 때까지 그 집에 들어갈 생각 자체를 안 했는데 요즘 전세 대출이 있으니까 그냥 목돈도 없는데 그냥 이자 좀 내면 되지 뭐 이러고 어떻게 보면은 하면서 집값을 밀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본인 소득에 걸맞는 전세를 살아야 결국 내 집 마련은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 전세 대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출의 문턱을 높여서 세입자들이 주거 부담과 전월세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참 희한한 게 취지는 참 맞아요, 이 말이. 근데 그러면은 이걸 안 해준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좀 더 작은 집이라든지 이런 데 가야 되는데 그럼 그냥 월세 살지 뭐 그러고 지금 월세로 다 가니까 그러니까 월세가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 건데 전세를 이렇게 그러면 막아버리는 대책이 월세를 좀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 진짜 이렇게 그렇게 보는 게 맞나요? 어떻게 전 월세가 올라가는 거는 전세 대출을 막아서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근데 지금 어쨌든 전세 매물 자체도 없고 월세 매물 자체도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럼 두 가지 다 없으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건 그나마도 전세 제도라는 게 남아 있어서 전세 매물이 있어서 월세 매물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제 전세가 받쳐주고 있었던 건데 이제 전세 제도 종말을 예고하는 이번에 전세 보증부 안심 신탁 사업을 하겠다. 전세 보증금 그것까지 해버리면 그거는 하게 되면은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맘대로 못 쓰고 정부에 맡겨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러면 그 전세를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현금을 만약에 5억에 집을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은 현금 5억이 없고 만약에 전세 3억에 2억을 주고 사는 사람이면 2억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3억은 없는 사람이기 그쵸,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갖고 와서 레버리지로 잔금을 치러서 그 돈을 잔금을 치르고 전세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되는 건데 이제 돈이 없어서 그런 매물이 안 나오는 거죠. 5억이 다 있는 사람은 그 전세를 절대 안 주겠네 그러면. 그렇죠. 이런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자녀가 독립을 해야 되는데 전세 매물이 없어서 독립을 못해. 그럼 내가 현금력이 있는 부모가 그 집을 사서 자녀한테 전세를 주겠다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그거 아니고서는 안 된다. 네, 이 안심 신탁 사업을 하면 쉽지 않다는 거죠. 정부가 모르진 않을 텐데. 알죠. 정부에서는 전세 제도 자체를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있는 사금융이다라고 또 대통령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이유가 사실은 월세보다는 전세가 과세하기 어려운 제도예요. 이번에 이제 간주임대료로 하긴 했지만 그래도 월세보다는 과세하기가 어렵고 조금 라이트한 부분이 기 때문에 워낙에 과세 부분에서 정부가 봤을 때 전세 제도는 그게 좋은 제도가 아닌데 이 전세 때문에 집값을 상승하게 한다. 그리고 전세 사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하니까 더 전세 제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세 제도가 이제 빠르게 없어지고 있는 추세였는데 이 안심신탁 사업을 통해서 전세 제도가 더 빠르게 이제 소멸을 하면서 종말을 예고하고 있다. 안심신탁 제도는 언제 시행이 뭐 확정된 겁니까? 26년도 3분기 주요 추진 과제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한 부티풀 채널에서 2년 전에 전세 진짜 씨가 마릅니다. 전세 대한민국에서 사라집니다. 뭐 이런 얘기를 썸네일로 달았더니 야 너무 이거 겁주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나간 거 아니야? 그럴 일이 생기겠냐? 뭐 이랬는데 진짜 그때 얘기했던 내용이 틀린 말이 아니라 네네. 진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안심 신탁 제도가 지금 26년 3분기에 지금 추진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우리 메디테라님 같은 경우는 전월세가 가격이 이렇게 오르니 차라리 그냥 그러면 집을 사는 게 낫다.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자. 근데 뭐 영끌을 하려고 해도 지금 대출이 안 되긴 하는데 만약에 된다고 가정을 하고 뭐 정책금융 같은 거 받아가지고 조금 이자를 낮추고 이래가지고 지금 집을 산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집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아 그래요? 네, 강하게, 아주 강하게. 근데 문제는 어차피 지금 영끌을 못하는 시장이에요. 그렇죠. 대출에서. 영끌은 어차피 안 네, 되니까. 영끌은 어차피 안 되고 저는 영끌을 추천드리지 않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차피 그 집을 샀다는 건 그분은 영끌했던 건 아니고 그분이 충분히 집을 살 수 있는 감당 여력은 가능한. 있는 상황이라는 거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는 사는 게 맞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이 1억 이상.
진짜 저는 요새 수도권에 5천만 원 정도의 전세 보증금으로 살고 계신 분도 전 내 집 마련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강하게. 왜냐하면 전세 보증금 1억 가지고 대출 받아서 생애 최초라고 하면 70% 받아서 내 집 마련하려고 하면 그래도 4억대 5억대 집은 살 수가 있어요. 예? 네. 아 1억이라 하더라도 네, 1억이라고 하고 생애 최초로 해서 70% 대출을 받으면 4억대 5억대 집을 살 그 수가 생애 있어요. 최초라고 해도 4억 정도 대출을 받으려면 4억을 대출 받는 게 아니죠. 네. 4억의 집을 사면 1억 내가 갖고 있고 한 3억? 네, 3억 정도 대출을 받는다. 한 3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3억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원리금으로 이자를 거의 한 200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5%까지 지금 좀 올라가는 부분에서 그거보다 조금 이제 300만 조금 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00만 원이요? 그러니까 1억에 5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러니까 3억이면 150만 원 조금 정책금융 넘다. 같은 경우는 금리 좀 낮으니까 그리고 한 대부분 지금 생애 최초이신 생애 분들은 최초 150. 예, 150 그러면 정도. 150만 원이 40% 이내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아니죠. 70%. 생애 최초는 70%까지. 아, DSR. 그 대신에 연봉 뭐 8, 9천 미치고 금액이 6억 이하 뭐 그럼 살 수 우리 있고. 애도 사게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갑자기 해서 이게 갑자기 사심의 방송이 돼 버리면 안 되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지금 수도권의 역세권의 대단지 아파트가 4, 5억대가 올해 상반기 그래서 많이 거래가 됐어요. 아니 근데 수도권에 역세권에 4, 5억대 아파트가 있습니까? 네. 아 있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그런 아파트들이 거래가 엄청 많이 됐고 일주일 단위로 1,000만 원씩 상승을 했던 단지들이. 하긴 뭐 그 정도 가격이면 뭐 무슨 보유세를 막 왕창 내라고 해도 안 할 거고. 그리고 완전 실소유자들인 거예요. 작년에도 2025년도에도 그 정도면은 그게 한 20평대 아파트인 거죠. 네, 20평대. 근데 이제 그게 5억대가 됐어요. 올해 상반기에 4억대였던 수도권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가 이제는 상반기를 지나서 5억대가 됐거든요. 이제는 그 보유세를 왕창 매겨가지고 강남의 아파트는 가격을 붙잡아 놓고 얘네들을 올리면 거의 이제 가격 비슷해지는 날이 오겠네. 좀 있으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고가 주택에 먼저 가면 이제 개매우기가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전세 품귀와 규제 강화 이런 것들이 서울의 집 사기가 더 어렵게 만든다라는 공포로 3040들이 이제 영끌에 나서기도 했고 경기 수도권의 10억 이하 아파트 패닉 바잉의 흐름도 있었는데 그래서 뭐 제2의 영끌 뭐 사실 오늘 저희가 영끌이라는 얘기하면서도 영끌이라고 말하면서 영끌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영끌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아마 답을 딱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끌이 된다고 해도 영끌은 추천 안 하신다. 영끌이 되지도 않고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내년에 1월에 막 갑자기 딱 이제 실링 차고 또 대출 조금 저 연초에는 좀 풀리니까 풀려가지고 된다 그러면 막 줄 서가지고 있다가 막 영끌해갖고 내가 막 맞벌이 부부들 왜 소득 좋은 부부들 왜 신용대출 많이 나오고 막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네네. 자본은 없지만 이런 분들이 그러면 영끌까지 해서 사는 거는 추천하지 않는다. 네, 왜냐하면 이제 하나의 주택을 사면 이게 짧은 기간에 사고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1년 이내에 팔면 77%, 2년 이내에 팔면 66%이기 때문에 무조건 2년은 가져가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변수들이 발생하고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하면 특히나 이제 변동이 3%대고 고정이 6, 7%대면 대부분 다 변동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대출을 할 때. 네네. 그러면 변동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대출 이자랑 원금 상환까지 생각을 하면 이게 되게 대출 이자 나가는 게 월마다 너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더 이만큼 올랐을 때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리고 실소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끌하지 않고 이전에 이미 지옥문을 보는 걸 많이 봤었어요. 2022년도에. 그래서 대부분 영끌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는 아니고 뭐 소득이 흑수저 고소득자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막 월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뭐 1, 2억 대출 받는 게 크게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하실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또 그 우리 메디테라님이 급매물 아파트 찾을 때 네이버 부동산 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네. 사실 전 국민이 급매물 찾을 때 네이버 부동산 보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왜 보면 안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급매물에 매몰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10억의 아파트를 보고 있어. 5억의 아파트를 보고 있어. 네. 그러면 거기서 가장 가치 있는 단지를 찾은 다음에 거기서 좋은 매물을 찾아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아는 데서 적당한 단지에 급매물을 찾는다고 해서 급매물이 찾아지는 게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급매물이라는 게 급매물이 아니란 뜻은 아닌데 그게 정말 내가 가고자 했던 그
제대로 된 입지가 좋은 단지가 먼저지. 그렇죠. 그게 뭐 입지는 별론데 야 이거 금 싸게 나왔으니까 사자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은 급매물이 나오는 단지라고 해서 무조건 좋을 수는 없거든요. 지금 이번에 오히려 급매물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건 뭔가 좀 가치가 없거나 가치가 뭔가 없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이번에 동탄이 5월 9일 매물이 감소한 시점부터 최근까지 8%가 올랐어요. 2달 만에. 근데 동탄 안에서도 롯데캐슬 초역세권 단지는 반년 만에 그 롯데백화점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겁니까? 네, 옆에 바로 옆에 있는 바로 옆에. 롯데캐슬이 반년 만에 6억이 올랐어요. 근데 그 옆에 원래 이제 동탄의 메인이라고 하는 시범 단지의 대장 아파트인 우포안이 한 4억 정도 올랐어요. 6개월 만에. 근데 이 길 하나 차이로 여긴 6억 올랐고 여긴 4억 올랐고 그 시범 단지 우포안 옆으로 가면 4억보다 못한 가격이 올랐거든요. 어떻게 보면 입지적으로 크게 차이 나지 않는데도 가격 상승폭이 이렇게 크게 난다는 건 이 단지 하나 조금의 입지가 차이 나더라도 그 상승폭이 엄청 차이가 날 난다는 수도 거예요.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치 있는 단지 조금 더 입지 좋은 데를 찾는 게 더 훨씬 중요해진 시기가 된 거죠. 그 우리 메디타님이 얘기하는 이 우리 책에서도 얘기하고 계시는 네네. 이게 바로 그 셀프 입지력이라는 겁니다. 입지력. 그래서 셀프 입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이 책을 꼭 여러분들이 봐주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지금 동탄 얘기 나오신 김에 제가 네네. 말씀드리면 동탄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문재인 정부 말기 때 아주 정말 극에 달했는데 그때 2022년도에 금리 인상하면서 좀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최고의 대상투 시기가 2021년 10월이 최고 높았던 시기로 알고 있는데 네. 뭐 당연히 강남 3구 마용성은 그때보다 뭐 하락했다가 당연히 다 회복을 했죠. 제가 알기로는 강남 3구와 마용성 정도만 회복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뭐 오른다 하지만 사실은 2021년 10월을 다 회복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탄은 회복을 했나요? 2021년 10월 가격을? 그 대부분 이제 광교도 그렇고 서울 생활권과 같이 하는 지역들은 이미 전고점을 넘겼어요. 2021년 10월 가격을 다시 넘긴 도달했다. 지역들이 넘겼다. 이제 막 넘긴 지역들이 많고 동탄 같은 경우는 특히나 2023년 이후로 최근에 이렇게 갑자기 2달 만에 8%가 오른 건 네네. 2023년도에 다른 서울 수도권은 이렇게 올랐는데 동탄은 가격이 이렇게 보합을 유지하다가 보합. 최근에 이렇게 올랐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아마 전고점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전체적으로 동탄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최근에 올라가는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은 나머지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 외곽이라든지 서울에도 강북에 이런 지역들은 사실 2021년 10월 가격 지금 회복이 안 됐죠 지금. 그래서 노도강 이런 데는 아직 네. 이제 회복을 못한 지역들이 그러니까 많죠. 이게 사실은 그 집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잠깐 집값 오른다 그러는데 그분들이 그때 사신 분들은 내가 지금 상가격도 지금 안 회복이 안 되는데 뭐가 오른다는 거야. 또 이렇게 얘기하시고 한쪽에서 살려고 하는 분은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오른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동상이몽인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이. 지금 뭐 하나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네. 부동산 지인 사이트. 네네. 뭐 그래서 어떤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네이버 네이버 보지 뭐 마라. 보지 마라, 뭐 급매물만 먼저 찾지 마라라고 네네네네. 하면서 먼저 가치 있는 단지를 찾는 거가 그거 먼저다. 하나 좀 기술을 알려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똑같이 5억대를 살 거다, 10억대를 살 거다 했을 때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같은 단지 리스트를 찾은 다음에 거기 안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단지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우리가 하는 일반적으로 거예요. 입지 좋은 거 찾는다 그러면 약간 뭔지는 알기는 알겠는데 뭔가 찾아낼 때는 딱 뭘 봐야 될지가 약간 애매하기도 한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이제 정확하게 알려드릴 건데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은 집을 살 때 예전에는 투자용으로만 산다. 그럼 거주를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자산 가치 상승이 많이 될 때를 그냥 골라서 그렇지, 가면 그렇지. 돼요. 네, 투자 가치만 높으면 된다. 네네. 근데 지금은 내 집 마련을 안 하고선 거주를 안 하고 거주를 안 하고서는 불가능하다. 네, 지금 세금적으로 너무 문제가 되니까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나는 동쪽으로 출퇴근하는데 이제 서쪽에 집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을 군을 뽑아서 거기 안에서 이제 같은 가격대에서 단지 리스트를 뽑고 거기서 제일 입지가 좋은 데를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검색창이나 구글 검색창에 부동산 지인을 치시면 이런 부동산 지인 홈페이지가 네네. 나와요. 네네. 그래서 이 탭 중에 지역 아파트 지역 탭을 아파트. 골라서 여기 네. 들어가면 여기 아파트 분석이라는 탭이 있거든요. 아파트 분석. 네네. 이 경로를 잘 찾으셔야지 경로를 헷갈리면 못 찾아가세요. 그래서 아파트 분석으로 가면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서울 지역 내에서 관심이 있다.
넣는다라고 하면 서울시를 다 하면 너무 입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구별로 넣는 어떤 거예요. 구에 관심이 있다. 네, 내가 관심 있는 구를 최소한 3개에서 5개 정도로 뽑는 거예요. 출퇴근 가능한 구를 뽑고 대신에 이제 그 구를 찾을 때 무료 버전은 구를 1개씩밖에 못 넣어요. 유료 버전은 관심 있는 5개를 다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데 한꺼번에 넣어서 한꺼번에 보여줍니까? 네, 유료는. 근데 무료는 그 유료라는 거는 어느 정도 유료인가요? 저도 이 사이트를 보긴 보는데 네네. 유료라는 건 뭐 한 달에 네, 정기적으로 매월 뭐 5만 원, 6만 원. 매월요? 네네. 5만 원이요? 5, 6만 제가 이전에 결제를 해가지고 오, 이제 연 야. 단위로 쓸 수도 있고 월 단위로 그래요?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야, 거의 OTT 한 3-4개 보는 값이네. 아, 네. 그래서 유료를 쓰라고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무료로 써도 충분하다. 조금 대신에 내가 귀찮긴 하지만 여러 번 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은 뭐 무료라 하더라도 보여주니까. 네, 똑같은 결과값을 얻을 수 있고 어. 뭐 어차피 내가 3개에서 5개 정도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구를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다른 건 건드리지 않고 그냥 가격 필터만 건드리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5억대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3억에서 5억, 5억에서 7억 이 2개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5억을 보고 싶으니까. 왜냐하면 이 지인 지수나 이런 것들은 시세랑 연동이 돼서 가긴 하지만 정확하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앞뒤로 한 1억 정도를 붙여줘야 돼요. 선택도 됩니까? 네네, 2개 선택이 되고 여러 개도 돼요. 근데 전세 시세를 굳이 체크할 이유는 없는 거죠. 어차피 갭 투자할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 매매 시세의 가격만 건드리시고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으셔도 된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바로 이제 검색창을 검색. 누르시면 돼요. 누르면 어저 심플하죠.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아, 요렇게. 이렇게 그래서 단지를 조금- 딱 뽑아서 주는구나. 네네. 그래서 이 가격대에 맞춰서 여기 있는 단지 리스트가 뜨잖아요. 예, 예. 그럼 이제 구별로 우리가 3개에서 5개를 하자고 했으니까 이걸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제 엑셀에 옮긴 다음에 거기서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입지가 어디가 좋은지를 일일이 찾으려고 하면 이 아파트 이름을 일일이 쳐서 가면 번거롭거든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는 여기 지도 탭에 요걸 누르면 바로 지도로 가게 돼요. 그러면 그거 사진 다 찍어놓을 수 있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뜰 때마다. 주공 1단지를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여기다 지도를 여기를 띡 누르면 어떤 화면이 나오는지 제가 캡처를 해왔어요. 오, 보기 좋게 나오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아 여기 주공 1단지 아파트가 여기에 있는데 역은 여기에 있어. 바로 역세권 아파트는 아니지만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파란색이 매매가거든요. 매매가 움직임이 내려왔다가 최근에 최근에 쫙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역세권이라고 보기에는 저기 좀 그 어렵죠. 근접성은 있는데 접근성은 없네. 길이 이렇게 돌아가야 돼가지고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역세권 단지가 먼저 움직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역세권에서 좀 떨어진 단지까지 움직이는 시즌이라는 걸 여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입지적으로 여기에 얼마나 가까운지, 주변에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도로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그리고 요새는 역세권 단지가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셔세권까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무슨 세권이요? 셔세권. 그게 뭔가요? 대기업의 셔틀이 서는 단지. 아, 셔세권. 네. 그래서 셔틀이 이제는 역세권 단지 너무 비싸졌다. 근데 그럼 역세권에 떨어져 있긴 하지만 대기업의 셔틀이 쓴다 그러면은 네, 셔세권의 단지가 되는 거죠. 셔세권. 네네. 그래서 그런 단지들이 이제 요새 마을버스 우리 앞에 정거장 있다 마세권 이런 건 없습니까? 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시외버스가 다니거나 시외버스. 네, 시내 번호 4개짜리 뭐 이런 게 앞에 있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 앞에서 시외버스 탔는데 강남역으로 바로 가. 바로 간. 와, 그건 막 괜찮죠. 사당으로 바로 가. 서울역으로 바로 가. 이런 게 있으면 훨씬 유리하죠. 그 단지는 교통편이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역세권이 아니어도 그 단지는 괜찮은 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단지를 나중에 노선을 확충을 하고 뭐 연결을 하고 연장을 해도 세대가 많아야 연장을 해주니까 그래서 대단지가 좋은 거군요. 그리고 대단지가 대단지들이 많으면 몰려 거기에 있는데. 아무래도 뭐가 연장이 되든 뭐 신설이 되든 거기 될 가능성이 많지 뭐 허허벌판에다가 연장은 안 할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인프라가 갖춰질 가능성도 높죠. 그래서 사실 요새 사람들이 새 아파트만 있는데 주변에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다라면 안 좋아하고 신축인데 막 논밭만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네, 들어갔다 나와요 다시.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다시 구축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너무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요새는 신축이라고 막 다 좋다라기보다는 인프라까지 갖춰 있고 앞으로도 향후 좀 가치가 있는 데를 사람들이 보려고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입지를 잘 보고 들어가시는 게 향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보통 그 출연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게 그러면 대출 몇 퍼센트 정도까지 해서 언제쯤 살까요?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우리 메디테라님 같은 경우는 영끌 빼고 가용한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바로 사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를 시원하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마 좀 명쾌해지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1억밖에 없다. 아까 뭐 이 얘기를 잠깐 해주시긴 했는데
내 집 마련인데 지금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1억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하느냐. 대표님 채널에서 1억으로 서울에 내 집 마련 가능하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야, 이거 진짜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1억으로 서울에 내 집 마련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제가 올해 상반기에 1억 가지고 서울 내 집 마련 하시라고 추천드렸던 단지들 중에 찾아보면 네. 올해 상반기에 서대문구도 이게 아파트예요, 빌라예요? 아파트요. 아파트요? 네네. 어. 그리고 3억 가지고 가능한 건 완전 올해 1, 2월에는 사실 송파 문정동의 리모델링 단지까지도 가능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건 어려워서 한 두세 달 전에 조사를 했을 때 부가연까지 가능했다가 지금은 그거보다 좀 더 뒤로 갔거든요. 북아현? 네, 부가연 단지도. 마포잖아요, 마포. 네, 마포 생활권이죠. 오. 그랬는데 이제 더 밀려져서 제가 그래서 1억이라도 되면 내 집 마련을 바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식으로 시기가 지날수록 입지가 점점 밀리는 거예요. 그게 실시간으로 눈에 보이니까 지금 전세보증금 가격으로 갈 수 있는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생활권이랑 만기가 한 1년 남았어요. 1년 반 남았어요 했을 때 그 이후에 나왔을 때의 가격은 너무 입지가 달라져 있을 거기 때문에 예전에는 돈 모아서 조금 괜찮은 거 하세요. 아직 전세 만기 남았으니까 좀 이따 하세요라고 저는 예전에는 얘기를 했었는데 요새는 그럴 상황이 아니다. 지금 전세 만기가 안 돼도 나와서 내 집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까지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 요새. 사실 뭐 집값 안정, 집값 하락이라고 하면은 참 저도 좋겠는데 정부의 정책 방향은 집값 하락, 가격 안정보다는 사실은 세수를 조금 넓히고 좀 세금을 걷는 게 사실은 본 의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고 나니까 좀 이해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어쨌든 역대급의 지금 그 규제 또 혼란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뭔가 거래 자체를 그냥 아예 못하게 하는 정도의 강력한 이런 규제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불안감이 좀 더 증폭되는 것 같은 느낌. 뭐 이렇게 자유롭게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다면 이렇게까지 불안감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올 하반기 또 내년까지 펼쳐질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티풀 구독자분들에게 내 집 마련 또 부동산 투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자세로 지금 막 뭔가 이렇게 뭘 하지 말아라고 하는 규제가 지금 엄청나게 막 빗발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조언해 주시면. 네네. 사실 내 집 마련을 지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지금 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진짜 이렇게 일선에서 바로 행동으로 못 움직이시는 분들은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최근에 집값도 생각보다 많이 올라서 내가 거품이 낀 것 같아서 너무 오른 가격에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내가 느낌. 신고가를 찍어가지고 내가 사자마자 또 집값이 떨어지면 그렇죠, 어떡해? 그리고 이렇게 규제를 한다는데 나중에 세금 또 많이 내게 되면 어떡해? 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냥 막연한 두려움에 움직이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두려움보다는 앞으로 거주 비용이 증가할 위험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게 훨씬 여러분한테 유리한 곳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만약에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두렵다라고 하면 그 이유를 확실하게 적어서 그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움직이신다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확인하나요? 세금이 만약에 부담스럽다. 세금이 올라갈 게 부담스럽다. 종부세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지금 종부세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하면 9억, 9억, 18억까지는 공제예요. 공시지가가 18억이면 시세는 20억이 조금 넘어가도 종부세를 안 낼 수 있는 거죠. 그럼 20억 밑에 사시는 근데 분들은 다주택자는 다르죠. 그쵸. 9억. 왜냐하면은 지금 비거주하면 다주택자에 적용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예, 세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어쨌든 지금 내 집 마련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가는 거라서 그건 고민 안 하셔도 되고 그러면 종부세를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괜히 내가 걱정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메디테라님은 지금 굉장히 돈 많은 분한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벌써 집을 사면서 종부세를 걱정할 정도면 이건 뭐. 안 돼. 되게 신기한 건 내 돈 1억 가지고 4억대 5억대를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요새 세금 높아진대. 세금 압박한데. 사실 그분들 세금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텐데. 근데 이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왜 집 사시는데 두려우세요? 그러면 세금이 너무 높아진대요. 세금 압박한대요. 그래서 얼마짜리 보시는데요? 5억짜리요. 이러시거든요. 이거 진짜 아닌데 그거. 그러니까 막연하게 두려움이 있으시고 분위기가 약간 공포 분위기처럼 가니까 그렇죠. 그냥 거기에 같이 휩쓸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명확히 해서 그 두려움이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움직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 그 부티풀 구독자분들이 아마 오늘 영상 보시면서 야, 이 평상시에 보던 그 영상과 결이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좋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다양하게 의견을 들으면서 여러분 참고를 하셔야 될 텐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입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당장 내가 이 책 봐가지고 뭐 내가 올해 내 집 마련 안 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살면서 주택이라고 하는 입지를 보는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메디테라님이 이 셀프 입지력 이 책도 한번 보시고 또 유튜브도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있죠? 잠깐 네. 소개를 해주시면. 제가 유튜브 힐링 재테크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힐링 재테크 가면 우리 메디테라님이 지금 아까 잠깐도 보여주셨지만은 두려움 없이 좋은 입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한 노하우들이 영상으로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뭐 상황은 좀 안 좋고 굉장히 복잡하지만 뭐 말씀은 굉장히 명쾌하게 해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메디테라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